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주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소개시켜주는 남자, 책소남 이창현입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이 업인 사람 박혜진입니다. 네. 새로운 얼굴이십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혜진 평론가는요, 지난해 네.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한 이 평론계에 떠오르는 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니까 이미 떠오른 별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혜진 평론가가요, 정말 대히트를 쳤던 소설이잖아요. 네. 82년생 김지영의 편집자이기도 해요. 아, 그 책을 기획한. 네, 사실 네. 책의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자를 발굴하고 그런 제목을 만들고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시는 분이네요. 이제 그런 책을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만들면서 많이 배웠던 책이기도 하죠. 네, 또 사회적 반향도 많았고요. 네.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박혜진 평론가가 오셔서 더 빛나는 분이 계세요. 사실 등단하신 지 25년째. 사실 이중주라는 책으로 등단하셨고 또 새해 선물 등 얘기를 하면 다들 기억하실 이분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십니다. 저도 이분 작품 처음에 봤을 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린 그런 대작가십니다. 네. 우리 박혜진 북벤저스가 평론가로서 이분을 표현하신다면 뭐 어떤 말들이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1학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한국 현대소설 수업 시간이었는데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바로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그 작품을 설명하실 때 교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제 충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읽었을 때도 그것들을 그대로 느꼈었고 지금 저보다 10년 후배인 이제 후배들이 이기현 작가님의 책을 읽어도 그런 전율을 그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는 힘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풍부한 감성 그리고 그런 감성에 치우치지 않는 이지적인 그런 지성 이 두 가지의 황금 비율이 바로 은희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 비율.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 좋아하시겠네요. 좋습니다. 그 황금 비율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얼마 전에 신작 소설로 돌아온 이분을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모실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온 은희경 작가가 7년 만에 장편 소설을 내놨습니다. 신작 빛의 과거를 출간한 은희경 작가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또 드릴까요? 네. 우리 북소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조금 재미있는 책을 써서요. 네, 오늘 그 얘기 같이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또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또 진지하지만 유쾌한 그런 시간 네,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 고 박완서 작가가 나이 40에 등단을 하셨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은희경 작가도 보니까 30대 중반에 네.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이미 아이가 둘 있는 네.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신 건데 참 제가 주변에 육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싶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 시작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작가가 됐을 때 35살에 됐는데 뭐 문단의 신데렐라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 문단의 대형 신인이다 뭐 이런 그렇지. 칭찬들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물론 아니겠죠. 예,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백일장에서도 막 상도 받고 뭐 그렇긴 했는데 그리고 꿈이 작가였고요. 근데도 작가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냥 인생을 상당히 숙제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뭐 그 시기에 무슨 당면 과제인 것처럼 그렇지. 뭐 이 나이 됐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뭐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나이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거를 차곡차곡 해나가다 보니까 30대 중반이 됐을 때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저는 그게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온순한 친사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었고,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는데 혼자 여행을 떠나고 맞아. 혼자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이제 가지고 간 게 저의 뭐 일기장도 가지고 가고 제가 좋아하던 책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혼자 좀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거고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글쓰기를 시작해서 이제 작가가 됐습니다. 뭔가 성공담 같긴 한데 네. 좀 절박했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첫 소설이 좀 그런 게 막 이렇게 막혔던 맞아. 그게 터져 나오듯이 좀 그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독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 작가님의 25년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25년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아마 1학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작가님께서 강연을 오신 적이 있으세요. 또 이런 야. 오늘 인연이 막 계속 다 이어져요. 인연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학생이 아마 어떻게 작업 활동 하시는지, 어디서 집필하시는지 막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작가님께서 집 안에서도 집필을 할 때 옷을 정해진 갖춰 공간. 입고 맞아. 정해진 공간으로 말하자면 출근을 해서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기억인데 떠올라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탄생한 책이 또 오늘 소개할 그렇죠. 이 빛의 과거 신작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저만 그런 건 아닌데 모든 작가들이 다 다 그런데 그렇겠지. 네. 이 빛의 과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977년에 여대 기숙사에서 있었던 주인공이 2017년에 그때를 되돌아보는 이런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구상을 하셨다고 뭐 1, 네. 2년 된 게 아닌가 봐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가가 되면서 작가들은 각자 자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뭐 가족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고향도 있고 학교 시절 청춘 뭐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었던 어떤 주제들 다 있을 텐데, 저는 제가 가진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기숙사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설가가 됐을 때 내가 어쨌든 나의 가족 얘기도 어쨌든 쓰게 될 것 같고 고향도 쓰게 될 것 같고 아마 청춘에 관해서라면 기숙사 얘기를 쓰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이제 언젠가 써야 할 이제 이야기로 뒀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지고 네, 그리고 막 점점 더 잘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제 맞아요. 머릿속도 막 경직되고 그래가지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성장 소설로 썼다가 뭐 무슨 그때 세태 소설로 막 시작해봤다가 사실은 이 소설이 이제 이 지금 빛의 과거가 이 소설 속에 소설가가 등장해서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제가 시작을 했던 적도 부분이에요. 있고. 예, 그렇게 써봤다가 그랬는데 그 계속 쓰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왜 쓰려고 했나 그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기다렸다기보다 저게 언제 끝나나 저거 쓴다고 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제가 이 책 냈을 때 다들 좋아했어요. 70년대라는 게 은희경 작가님이 또 70년대에 태어나셨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경험과 세대에 대한 공유의 감각들 네, 네. 이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뭐 겨울 여자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고 했었던 남진과 나훈아의 시대 뭐 이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시대가 담겨 있고 결국은 자전적인 소설의 스토리텔링의 하나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1977년이냐? 그 해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 해에 제가 디테일을 살릴 수 있고 그 해에 이제 그 시대를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 그 소설로 쓰인 건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소설 속에 누가 생일을 맞는 사람이 있으면 대개는 제 생일로 해요. 그냥 제가 가장 실감나게 쓸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아니면 그냥 되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걸로 맞아요. 디테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대를 그렇게 재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그 감각이 이제 이 사회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어떤 자아를 만들어가고 맞아요. 어떻게 한 인간이 프로그래밍 되는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시간대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꼭 1977년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1977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977년이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그렇죠. 혹은 넥타이 부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맞아. 77학번 남학생들을 맞춰. 그 얘기에 58년 격하게 개띠. 공감하시는. 정말 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남성들의 서사를 네. 통해서 1970년대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축구 얘기, 군대 얘기 네. 꼭 있고. 네. 근데 맞아요. 소설을 딱 펴보니까 1977년 77학번 여대생의 시선으로 그려진 한국 맞아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왔어야 할 이야기이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7,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여성들의 시선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 책의 앞쪽에 나오는데 이게 주인공 김유경이요. 여고 시절을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지역의 남고에서는 공공연하게 여고의 점수를 매겨 인기 투표를 했는데 맞아. 그 평가 항목이 조강지처, 맞아, 애인, 첩, 식모 네 가지였다. 모든 여고생의 이미지는 그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었다. 내가 다닌 여고는 명문답게 매번 압도적으로 조강지처에 등극했다. 학교의 교훈은 정수, 노력, 순결이었다. 맞아. 참 재밌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맞아. 이것도 경험담에서 우러나온 걸까요? 네, 그런 디테일은 다 제가 갖고 있던 기억 속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도 그때 시대 분위기란 게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애인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던 네.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약간 소설이 뒤로 가면 약간 반성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이렇게 소설을 읽고 있으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럼요. 그 시대의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은 유행이 되기도 했었던 응답하라 시리즈 네, 응답하라 맞아요. 1977
이런 게 맞아요. 만들어진다면 바로 이 맞아.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 들 정도로 맞아. 아주 그 섬세한 묘사들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뭐 지방에서 뭐 모범생으로도 지내고 교련도 그렇죠. 네. 받고 뭐 이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여주인공들이 이제 상경에서 한 공간에 모이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노력은 고등학교 교훈에나 있는 것이다. 이제 성인이 되어 수도 서울에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시급히 벗어야 할 촌티이자 제도 교육에 훈련된 미성년자의 타율신경이었다. 이 부분이 저는 보고 풋 했어요. 맞아.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 근데 소설 보다 보니까 이건 노린 건가? 웃으라고 일부러 쓰신 부분인가? 싶은 것들이 구석구석 나와 있어요. 뭔가 진지함 속에 웃음이 묻어있다 네. 생각이 드는데 노리신 건가요? 네, 제가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첫 소설에서부터 그랬고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겼어요. 막 유머, 농담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소설에서 농담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어떤 작가가 가진 유연성을 자랑하는 어떤 그 메타포거든요. 예, 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쓸 때부터 이렇게 재미나게 써져 있나요? 아니면 퇴고를 좀 거치시는 거예요? 오히려 퇴고를 하면서 많이 뺐어요. 네, 어. 너무 노골적으로 웃기려고 맞아. 하는 게 맞아. 좀 보여갖고 맞아. 네, 네. 이 서울 여대생 생활을 맡게 되면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기숙사 친구들이잖아요. 누가 제일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에란이, 양에란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번에 3명씩 만나요. 그리고 학교 축제에 누굴 데려갈까 아니, 그 보통 분들은 고민을 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너무 여기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분씩 만.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70년대 멘트를 쓰시네요. 이미지 관리 중이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에란이랑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고 솔직하고 좋더라고요. 누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좋은 인물도 있고 저랑 너무 닮았던 인물도 음. 있고 제가 너무 되고 싶은 인물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치. 일단 주인공 같은 경우에 이제 학보사에서 일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보사에서 기자로 일을 두 분이 다 했었거든요. 같으시네. 그래요? 근데 정말 똑같았던 게 그 주인공도 전화 취재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전화 취재하는 걸 힘들어서 앞에서 막 고민하는데 저도 전화 취재하기에 앞서서 막 종이에 미리 적어놔. 적어놓고 연습하고 힘들어했어요. 소심해가지고. 음.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짠하기도 하고, 네, 저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이재숙 같은 캐릭터는 약간 사고도 좀 치고, 의욕이 막 앞서고, 근데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설을 쓰는 이 희진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뼈를 때리는 독설들을 좀 하고, 그럴 때마다 얄밉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인물들이 여기서는 한 명의 극대화된 캐릭터로 나타났지만 제 주변에 다 조금씩은 있었던 모습들이 맞아. 아닌가라는 내 생각이 안에도 들었어요. 조금씩 인물들마다 네. 요만큼씩을 맞아. 다 떼서 있지. 예, 이게 어, 들어있는 것 그렇지. 같은 치부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 네.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인물 참 애정해 네.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 캐릭터를 만들 때 사실 이제 소설에서 장편 소설에서 특히 캐릭터 만드는 게 제일 이제 중점적인 일이죠. 그래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델이 되는 인물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물을 만들 때 제가 기숙사 시절 때 알았던 사람들 이름을 쭉 썼어요. 예, 쭉 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물을 쭉 썼어요. 예,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이런 성격의 인물은 이 사회의 어떤 면에 부딪히고 이런 성격의 그렇지. 인물은 또 어디에 부딪히고 이 그 사회와 이 인물의 개성에 이제 이거 대결 속에서 이야기가 발생하고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을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네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물론 가장 많은 재료는 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김유경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많은 모습 저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김희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90년대쯤 돼서 이제 이 소설의 77년하고 2017년이면 중간쯤에 이제 소설가가 되는데 그 자아는 저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희진하고 김유경이라는 인물 속에 제가 좀 나뉘어 들어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제가 쓴 소설에서 별로 악역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거보다는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뭘까 궁금하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의 파장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관찰해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나쁘다, 뭐 좋다 이게 선악 대결이 없어서 가끔은 이야기가 좀 맥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강하게 뭐 착한 사람이 파탄을 하고 이래야지 막 비극이 발생하고 막 그 문학 이론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그게 제가 그냥 인간을 보는 어떤 기본 디폴트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들도 좀 한심한 때도 있고 뭐 미울 때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애정을 좀 갖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제가 아까 애정한다고 했던 세 달이 걸치는 친구도 나오고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 친구도 등장을 그렇지. 하고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참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가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주제로 첫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미팅으로 시작이 됐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그 딸팅, 야팅, 피부기팅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저도요. 그렇죠. 이거 뭔지 작가님이 좀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그때는 딸기밭, 포도밭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거기 배밭. 미팅하는 거예요? 네, 네. 왜요? 그게 이제 뭐 지금 같은 뭐 차 타고 뭐 어디 바다도 보러 가고 뭐 이러겠지만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실내가 아닌 어떤 야외로 바꿔보고 또 뭔가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예, 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봄에 딸팅했다, 딸기밭 가는 거고, 네, 뭐 포도밭도 가고, 계절에 따라서. 포팅 네, 이런 거예요? 뭐 배밭도 가고.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꽃이 필 때는 배나무 밑에 가서 뭐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에요, 다 배만 먹어요. 배만 먹어요. 네, 배만 먹고 이제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나와서 뭐 고기도 먹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딸기밭에 가서 딸팅, 그 다음에 뭐 피부기팅, 멤버 없는 사람은 나가라. 그래서 네. 피를 본다 해서 숫자를 피부기팅을 이렇게 하고. 정해놓고. 한 사람 적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 안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여기는 연세대 학교. 무학축전에 베풀어진 창립 87주년 기념잔치. 학생들의 가장 행렬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미팅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미팅보다는 이제 축제를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열심히 참여했었기 때문에 축제 얘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소설 안에서 그 PDT라는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네, 파트너, 드레스, 그리고 티켓.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뭔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스드메라는 맞아요, 말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맞아요. 이게 스드메가 이것과 연결이 된 전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고, 근데 이게 대학에 대한 이런 축제 같은 경우 또 어떤 기록들을 좀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그 뼈대들을 좀 세우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제 기억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빼느라고 고생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내가 다 기억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시기에 제가 진짜 어떤 이제 막 서울 올라오고 독립된 인생을 처음 살아보고 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그 사회를 느꼈나 봐요. 대학 시절에 이렇게 막 설렘, 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맞아. 묻어나는 이 축제 현장 속에서 근데 우리 주인공 유경은 되게 외따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말더듬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유경에게 가져온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인상 깊어서 밑줄을 쳐뒀는데요.
약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감지하는 더듬이 하나를 더 가진다. 맞아. 약점은 연약한 부분이라 당연히 상처 입기 쉽다. 상처받는 부위가 예민해지고 거기에서 방어를 위한 촉수가 뻗어나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약점이 어떻게 취급당하는가를 통해 세상을 읽는 영역이 있다. 약점이 세상을 정찰하기 위한 레이더가 되는 셈이다. 네, 잘 썼네요. 이 유경이 참 작가의 목소리를 담는 인물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더 깊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약점에 대한 일종의 호들갑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이제 책에 작가 사진을 실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새로 찍었는데 사진을 고르면서 이제 저한테도 어떤 사진이 좋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사진에서 자기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커버됐나 그거부터 보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런 게 그 자기라는 그거 존재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 유경이라는 인물한테 뭔가 이제 말을 더듬는다는 건 일단 소통에서부터 실패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뭔가 그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약이 이 사람의 소극적인 성격을 만들고 결국 인생에 뛰어들지 않고 도피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 흐름으로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요. 네. 좀 전에 얘기한 것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사진 찍고 나서 뭐가 가장 커버하고 싶은 약점이었어요? 네, 제가 제 약점을 네. 그 얘기 하시겠어요? 아. 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녀에게도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한 명은 미팅에서 만난 이동이라는 남자고 또 한 명은 선배의 소개로 만난 일종의 뭐 소개팅? 네. 예, 한승우란 남자인데 뭐 음악 감상실을 가거나 학보를 그에게 보내는 등의 이런 소녀 같은 연애가 있는데 이 두 남자 이런 캐릭터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어쨌든 간에 청춘의 이야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성이죠. 예,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첫사랑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이야기가 다 실패담이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데 20살이 생각하는 연애라는 것은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낭만적인 연애의 구현인 것 같아요. 그거가 되면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고 맞아. 실제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알아가고 이런 거보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연애를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맞아, 그래서 맞아. 전화가 와야 되고 같이 맞아.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맞아. 꼭 좋은데 같이 가서 가야 누구한테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 어떤 소통에서 실패하는 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저 그 네. 우산 얘기 나올 때 유경의 마음이 뭐야 했다가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박혜진 네. 평론가? 그 이제 청춘 소설인 만큼 이제 연애 소설이 부분에서 이렇게 후킹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매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첫사랑이다 보니까 실패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첫사랑이기 때문에 더 설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말씀하셨던 그 우산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사러 광장으로 뛰어나간 그를 기다리며 대합실 입구에 서 있던 나는 그가 우산 2개를 사는 걸 보고 조금 실망했다. 맞아. 그러나 그는 그중 1개를 펴서 우산파리 소녀에게 들려주고 나머지 우산을 활짝 펼쳐든 채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에게서는 비에 섞인 땀 냄새가 났고 반팔 옷 아래로 닿는 팔의 감촉은 축축하고 서늘했다. 그러고는 이내 따뜻해졌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진지한 소설인데 이런 부분들 나오면 이제 심쿵하는. 야. 네. 저도 있어요. 어. 저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요? 또? 야. 이건 진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그 학교 축제를 가야 되는데 그쪽 학교를 좀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남자가 한다는 말이 유경 씨 제가 내일 기숙사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만나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주인공이 그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처음 겪는 일인데? 하고 고민에 빠졌다가 그 남자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죠.
장식적인 언어를 썼다. 근데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한 번도 안 한 일이어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툰 주인공들이 눈을 딱 감고 한번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그게 네.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네. 거절당하기도 하는 네. 그 과정들이 너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약간 자기 방어적인 이제 인물이잖아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를 많이 하고 자존심 강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도 핑계를 만들어서 제 신문 모니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만나는 관계니까 뭐 또 이제 내가 저기 축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뭔가 구실을 그렇지. 대고 하니까 이 남자가 또 그런 거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데이트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전화하마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장면 쓰면서 이래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니 저기 은 작가님한테도 그때 그렇게 전화 걸어준 남자 왜 친구가 머리를 있지 캐세요? 않으셨어요? 제가 저기 이것도 소설가의 귀여운 좋은 점 뭐냐면요. 네. 제가 저 겪어보지 못했지만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겪어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허구나. 거지. 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소설 속에도 1970년대의 세상이 묻어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사실 그 60년대의 미국이라는 게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사회적 저항이 시작된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공부한 사람, 여성학자, 사회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학이 아마 그쯤 돼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서도 미국의 페미니스트 케이트 밀릿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가 잠자고 있었는데 케이트 밀릿이 깨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7년에 유경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책을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 책이 어떤 거냐면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남녀 관계를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도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 속에 남녀 관계가 이거는 완전히 종속적인 어떤 권력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이름이 성의 정치학이듯이 성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지배를 위해서. 그렇지. 예, 그리고 뭐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도 어떤 그 지배를 좀 더 맞아. 이제 그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다. 여성들에게 사랑을 하면은 뭐든지 희생해야 될 것처럼 만들고 특히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때 당시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급진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0년 전인데 그때 그 20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한번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케이트 밀릿, 그때 성의 정치학에 관련된 책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낭독의 재발견입니다. 네. 그녀가 깨운 1977년의 세계 속에 나도 포함될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 아닐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꾸는 꿈에 스스로 현혹돼 있었고 잠과 미망에서 깨어나지 않기만을 바랬었다. 좀 묘한 어떤 그 당시의 평가이기도 하고 체험이기도 한데요. 70년대의 페미니즘, 지금과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까 지금 낭독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이 주인공의 약간 반성의 태도가 들어있는 그렇죠. 어떤 대목인데 그런 이슈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페미니즘 문제, 관심 문제 갖기 시작했는데도 자기는 자기 연애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럼 자기만의 미망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기성세대의 그런 반성문 같은 걸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자료는 봤지만 소설이 안 쓴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일간지 그때는 독자 투고가 있었잖아요. 독자 투고에 어떤 남학생이 대학생이 쓴 건데 너무 여대생들이 사치풍조에 물들어서 뭐 정말 한심하다. 그래서 이 여대생들이 이제 장차 나의 배필이 될 텐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뭐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분간개하는 그런 게 독자 투고에 있었어요.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여성의 존재를 무슨 공공재나 뭐 이런 맞아. 것처럼 생각했지 개인으로 보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화한 그 존재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소설에서도 있지만 왜 그러니까 예쁘고 똑똑한 여자 싫고 예쁘고 맞아. 현명한 여자 이 현명함이라는 현모양처. 것은 현명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보다는 똑똑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은 다 해결됐나?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진 것이라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페미니즘도 하나의 뭐 이렇게 왜 저기 그 소설가도 여류 작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류라는 말이 어떤 본류는 자기들이고 이건 한 격가지다 이런 뜻으로 여류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도 많은 어떤 중요한 것 중에 조금 격가지로 하나 껴주자는 정도밖에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네, 이외에도 소설 속에 다양한 시대상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뭐 소설이라는 게 사회의 반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긴급조치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아마 9호 긴급조치가 있었고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 전혀 못했고 웬만하면 잡혀 들어갔고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 용두동에 살았는데 용두동의 간첩단의 한 사람이 용두동 소재의 집에서 잡혀가요. 그 신문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 간첩이 살았어?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주변을 점점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치적 억압 시기였고요. 그때 추석 때가 되면 버스표 하나 얻으려고 줄 서고 거기에 경찰들이 막대기 같은 걸로 규율하고 거기에 또 로비가 들어가고 청탁이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시대상들이 그대로 투영돼서 어쩌면 좀 시간 여행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옛날을 회고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차표 사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 제 경험인데요. 정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벌판 같은 그때 이제 아직 가건물이었었어요. 그 강남으로 이제 이전한 첫 회인가 그래서 그 앞에 거의 이제 질척질척한 그런 들판 겨울에.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워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대나무 장대를 이렇게 계속해서 앉아야 돼요. 아니, 그 티켓을 사러 온 네. 사람들한테 네, 한다는 그냥 거예요? 단지 그 기차표를 사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 완장인 거죠. 그렇죠. 자기 권력을 그냥 행사하는 거죠. 거기서 괜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표를 사러 왔는데 무릎걸음으로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그 뭐 표는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이제 나가는데 그렇게 수모를 당해야 됐던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그걸 겪으면서 이제 뒤편으로 가니까 그 완장찬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걸 듣는데 뭐 기자하고 공무원들이 표를 다 사가가지고 사가고. 우리가 안표 팔 게 너무 적었다. 적다. 뭐 그리고 장대 70개가 부러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국민들을 주권자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은 거죠. 예, 뭐 틈만 있으면은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 분위기가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이제 여기서 소지품 검사라고 해가지고 여학생들 소지품 막 맞아요. 뒤지고 이런 것들 나왔는데 개인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거 사회적으로 하나도 보장 안 해주던 시기에 그런 저의 어떤 분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경이라는 인물이 점점 이제 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소극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 책이 그러니까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건데 같은 기숙사생이었던 희진이 나중에 소설가가 되고 이후에 30년간 내 삶과 이렇게 엮여 나갑니다. 서로 친구로 지내는데 이런 희진이 쓴 소설이 바로 지금은 없는 공주들을 위하여예요. 제목에 공주가 또 있네요. 네. 이 지금은 없는 공주를 위하여가 네. 이제 하루키 소설에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래서 와 내가 뭐 제목만 지으려면 누가 다 이미 했어. 막 이런 너무 제목이 좀 적절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가제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제목을 머릿속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로 쓸 건 아니지만은 제 머릿속에 가제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 희진의 소설로 등장을 하게 된 근데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주인공 유경도 이 소설 속에서 세 번째 공주로 나와요. 그렇죠. 그 친구가 보기엔 유경도 공주였던 네. 거예요. 너무나도 네. 충격적이게.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설명하기를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자기도 치적이면 위선에 익숙하다. 회피야말로 가장 비겁한 악이다. 애매함과 유보와 방관은 전 세계 소통에 폐를 끼친다. 게다가 그녀는 적에게조차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한다. 모두에게 맞춰주면서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주 중에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 번째 공주 타입이다. 공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읽으면 그냥 그러네라고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또 유경이 반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유경의 심리 상태들이 또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빛의 과거라는 소설은 이제 큰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제 시차가 굉장히 중요한 플롯으로 맞아요.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30년이라는 시차가 시차.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와 너라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유경이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이 있고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이 있고 그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빛의 과거라는 소설의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유경의 이제 또 다른 입장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약점을 숨기려는 것이 회피의 방편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태도가 되어 내 삶을 끌고 갔다. 내 삶은 냉소의 무력함과 자기 위안의 메커니즘 속에서 굴러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한 축으로만 보였던 유경의 모습이 또 입체적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기억들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구조를 통해서 은희경 작가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혹은 보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네.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정확하게 네. 제가 의도한 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70년대의 어떤 그런 세태를 복원한 그런 소설이 아니고 그때의 내가 생각한 나랑 다른 사람이 본 나랑의 어떤 격차 같은 것이 이제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아까 읽어주신 것 중에 전 세계 소통에 폐를 끼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했던 생각인데 제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외국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팀에 끼게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이제 외국인 팀에 끼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점심을 같이 먹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그러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그런데도 제가 뭔가 그 사려 깊은 사람으로서 네, 친절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네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싫다고 안 함으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진정한 소통에 이게 방해되는 존재다. 폐를 끼치는. 뭐 이렇게 남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저 사람이 시간도 뺏고 진정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되게 냉정하게 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무슨 친절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한테 지금 폐를 끼치고 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까지 이래서 맞지. 전 세계에 폐를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라고 생각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일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런 게 이 소설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장치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희준이 보는 나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좌표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소설 속의 소설에서 희진이 친구들에 대한 서술, 자기식의 관점을 막 풀어내기 때문에 읽는 친구 입장에선 아니 얘는 내 얘기를 왜 이렇게 해? 이거 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섞임과 다름이란 단어가 전 떠오르고 이 친구들 사실 희진 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끝에 갈수록 다 이유가 있네? 다들 그냥 각자 입장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혜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섞임과 다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제 잡아 끄는 표현이었거든요. 일단은 기숙사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섞임과 다름의 공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카오스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낯선 감각들을 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섞임과 다름이라는 것이 이제 이 두 인물들이 30년을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인 것 같았어요. 여전히 만났을 때 다름을 느끼고 근데 이때 만나서 달랐던 건 또 다른 방식으로 섞임으로써 이 다름과 섞임은 30년 동안 계속 되어 오지만 뭔가 30년 전의 다름과 섞임은 또 30년 후의 다름과 섞임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서 이 섞임과 다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작가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남도 잘 모르고 어차피 타인은 알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속단해요. 그리고 그렇게 속단하는 이유 중에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로 타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점점 직접적인 자기 실감이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타인을 규정하고 그게 이제 결국 폭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중받고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다름과의 섞임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혜진 평론가가 82년생 김지영의 편집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많이 보신 입장에서 이 빛의 과거가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두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끝과 끝에 있지만 이 끝과 끝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폭을 넓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종적인 시간을 편집해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갖고 있었던 일화들을 좀 사회적인 경험으로 좀 전환하는 이야기였다면 빛의 과거는 오히려 사회적인 기억으로만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되지 못했고 보여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감각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소거됐었던 이야기들을 복원했다는 의미에서 두 이야기 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재구성하고 복원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른 소설이면서도 우리에게 좀 생각의 그 폭을 넓혀주는 소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신작 장편소설 빛의 과거를 출간한 은희경 작가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소설이 결국은 우리 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내면을 관통당한 것 같은, 뚫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 북소리 가족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작가의 말에 감히 그 속어를 썼는데 이 망할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 막 이제 진짜 네. 고민이 많이 됐고 네. 예, 저한테 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만 있으면 소설을 못 쓰겠죠. 짧지만 사랑도 제가 그렇다고 어디다 썼는데 짧은 행복을 견디는 긴 고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너무 짜릿해서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이제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소설에서 그런 마음으로 썼고 그냥 결국은 이제 끝난 소설은 해피엔드다. 제가 또 그렇게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소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네.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기숙사생 친구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미에 담긴 표현으로 오늘 이 빛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웨딩 마치를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5월의 무성한 실로, 변덕스런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 박수갈채,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랑의 맹세와 그 곁을 무심히 가로지르는 젊은 웃음소리들. 나에게 그날은 그런 것들로 기억된다. 기울고 쓰러져갈 청춘이 한순간 머물렀던 날카로운 빛으로. 오늘 좋은 작품과 이야기 이렇게 은희경 작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명사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죠. 릴레이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온 기타리스트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큼해서 와, 넌 정말 완벽해. 저한테요? 평상시 하지도 않던 짓을 여기서 왜 하는 거야? 정모야 안녕. 형이야. 너랑 한 18년 가까이 붙어 지냈었는데 이렇게 너한테 영상 편지 보내는 것도 처음이네. 너가 읽었던 좋은 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파이팅. 제가 예전에 견우 형 엄청 놀렸었거든요. 그걸 왜 놀렸냐면 형은 항상 목을 풀어야 되고 목이 잠기면 안 되니까 잠도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놀리기 위해서 일부러 형 옆에서 아우 난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고 막 자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그 자리를 빌어서 솔로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제 얘기를 이제 직접 좀 전달을 가깝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생각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뭘 준비하셨나요, 설마?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복스런 복숭아, 좋아, 좋아, 나의 복숭아, 좋아, 좋아, 내 사랑둥아, 색도 황도 천도 다 좋아, 복숭아 좋아. 네. 일단 복숭아라는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오빠 그렇게 복숭아 여름마다 복숭아 타령하더니 복숭아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못 말린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분들이 거의 99%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추천책은 어떤 책인지? 남성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실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슬램덩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16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능남고등학교와의 혈전이 담긴. 예전에 권장도서 중에 삼국지, 거기에 사회생활이 다 녹아져 있고 각각 캐릭터마다 저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권장도서 설명이 있었었는데 슬램덩크가 거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선수들이 여기서도 자기 자신한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각 캐릭터들마다 있는데 그때마다 본인들이 밟고 딛고 일어서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도 요즘에도 이제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제 정대만이 시합 도중에 쓰러져요. 체력 고갈로 인해서 쓰러지고 이온 음료 캔조차도 딸 수 없는
힘이 된 거예요. 왜 난 그렇게 헛된 시간을 점점점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속마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방황했던 시절을 후회를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정대만은 정말로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정신력으로 이제 정말 버티면서 삼점슛도 다 성공시키고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해낸 거죠.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네, 제가 애정을 담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것이 곧 정답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혹시나 시험에 들게 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네, 힘을 얻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여유를 두고 보고 나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분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네, 분이에요. 네, 바로 아나운서 겸 방송인 정인아 씨입니다. 이나야 안녕. 이렇게 너한테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내 주변에 책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너 얼굴 먼저 떠오르더라고. 대중분들에게 너가 알고 있는 책의 좋은 얘기들을 꼭 전달해줬으면 해. 고마워. Love songs and limousines, wishing wells and make-believe, disco balls and dancing queens.